이번 시간에는 사회복지 행정을 둘러싸고 있는 환경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목차가 환경과 사회복지 행정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사회복지 행정 또는 사회복지 조직을 둘러싼 환경은 일반 환경과 과업 환경으로 이렇게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정리를 해보면 자, 사회복지 행정을 둘러싼 또는 사회복지 조직을 둘러싼 환경의 이게 특징을 보면은 여기 보면은 상당히 유동성, 사회복지 행정을 둘러싼 환경은 아주 유동성이 크고 그리고 대단히 역동적이고 그리고 다양한 가치가 혼재되어 있는, 같이 존재하는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회복지 행정의 환경으로서는 여기에는 일반 환경과 과업 환경으로 이렇게 분류해서 접근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일반 환경이라고 하는 것은 사회복지 행정을 둘러싼 환경 중에 우리가 일반 환경이라고 하는 것은 사회복지 조직이나 사회복지 행정에 일방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하는 이런 환경은 일반 환경이라고 합니다. 이 일반 환경으로서 우리가 보는 거지 교재에도 이게 쭉 나와 있습니다만 소위 정치적 조건 변화, 정치적 어떤 여건 또는 경제 변동, 경제적 여건이죠. 또 그러면 인구 사회학적 변화 또는 기술적 조건으로서 과학기술의 발달 또는 법적 조건의 변화 또는 법적 요건의 변화 새로운 법령이 제정되었다든지 법령이 개정되었다든지 자 이런 것들도 사회복지 행정이나 사회복지 조직이 일방적으로 그 영향력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것이 되지 않겠습니까? 또 그런가 하면 뭐 문화적 너무 밑에 나왔거든요. 문화적 변동 자 이런 것 등은 사회복지 행정에 일방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에 비해서 과업 환경이라고 하는 것은 사회복지 행정과 또는 사회복지 조직과 끊임없이 상호작용하는 환경을 이렇게 과업 환경이라고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과업 환경에는 클라이언트 제공자 또 보충적 서비스 제공자 또 그런가 하면은 밑에 또 재정 자원의 제공자 또 그런가 하면은 합법성이나 또는 합법성과 권유 제공자 또 그러면 경쟁 조직 또 그런가 하면 수혜자 클라이언트죠. 수혜자나 클라이언트 자 이런 등등은 실질적으로 사회복지 행정이나 사회복지 조직에 끊임없이 상호작용 중에 있는
이런 그 주변이라고 해서 그냥 과업 환경, 업무 환경이라고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도 여러분들에게 한 문제가 출제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같이 그 개념과 유형을 여러분들이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사회복지 조직의 환경관리 전략이 나와 있는데 사회복지 환경관리 전략. 거기에 환경관리 전략을 이렇게 보시면 거기에 권위주의 전략도 있고 경쟁적 전략, 협동적 전략, 그리고 방해 전략이 이렇게 있습니다. 이 환경관리 전략에서 환경관리 전략, 권위주의 전략이라는 것은 정부와 같은 강력한 힘을 가진 조직에서 행사하는 전략이 바로 여기는 권위주의 전략입니다. 거기 볼까요? 정부와 같은 조직이 갖는 전략으로 조직이 자금과 권위를 충분히 가지고 있는 경우 권력을 이용하여 다른 조직의 행동을 이끌고 명령을 내리는 전략을 권위주의 전략이라고 합니다. 소위 본사라든지 아니면 정부와 같은 조직이 일방적으로 다른 여건이나 환경을 이끌어가 버리는 전략을 권위주의 전략이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에 경쟁적 전략이라고 하는데 경쟁적 전략. 다른 조직들과 경쟁하여 서비스의 질과 행정 절차 등을 매력적으로 만드는 것으로 이는 조직이 필요로 하는 자원이 환경에 분포되어 있고 세력의 균형을 이룰 수 있을 만큼 조직의 내적 자원이 충분한 경우에 사용하는 것이 경쟁적 전략이다. 근데 문제점이 있는데 문제점은 크리밍이 야기될 수 있다는 거죠. 또 그러면 경쟁으로 인한 서비스 중복이나 자원 낭비 등이 나타날 수도 있다. 그래서 이 경쟁적 전략에서 특히 크리밍에 대한 소위 개념 정의해 놨습니다. 조직들이 환경에 대하여 조직들이 어떤 경쟁 전략을 쓰다 보면 승리 또는 우위를 점하기 위해서 쉽게 목표를 달성하기 있고 쉽게 어떤 성과물을 과시화, 말하면 밖으로 드러내 보일 수 있는 대상에 초점을 두고 사업을 하거나 업무를 추진하는 경우가 많다 보는데 장점으로서는 쉽게 성과를 가져올 수 있다든지 쉽게 경쟁 전략에서 경쟁 구도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다는 장점은 있을지 모르지만 장기적으로 봐서는 결국에 자생력을 약화시키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는 것이 크리밍 전략이 되겠습니다. 크리밍 현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쉽게 성과를 가져다 주는 대상을 중점적으로 중반점 중심으로 해서 업무를 수행하려고 하는 이런 소위 경쟁 전략에서 경쟁 전략으로 인해서 문제점을 야기되는 그런 현상을 크리밍 현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개념 보시고. 그 외에도 협동 전략, 계약이나 연합 흡수와 같은 협동 전략도 있고 아니면 다른 조직의 활동을 방해하는 방해 전략과 같은 것도 있다. 그래서 권위주의 전략, 경쟁적 전략, 협동적 전략, 방해 전략 등이 있다. 그중에 경쟁적 전략의 개념과 경쟁적 전략의 문제점으로 나와 있는 크리밍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접근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거기 보면 사회복지 조직의 권력 의존 강화와 권력 의존 상세. 어떻게 보면 사회복지 조직이 권력에 의존할 수 있고 권력에 대한 의존성이 강화되고 어떻게 하면 권력에 대한 의존성이 상쇄될 수 있는가. 거기 보면 의존 강화 조건을 보면 사회복지 조직이 서비스를 사용함에 있어서 국가나 외부 조직에 의존하게 되는 조건을 의존 강화 조건이라고 하는데 인가라든지 정책적 강요라든지 또는 어떤 정보에 대한 부정확한 정보라든지 또는 외부 조직의 서비스가 크게 필요로 하는 경우라든지 이런 경우에는 자꾸 외부나 국가나 어떤 외적 자원의 의존성이 커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인가를 받는다. 정부의 도움을 받아야 된다. 인가를 받는다. 또 그러면 정보가 정확하지 못했을 때 이럴 때 당연히 외적 자원의 의존성이 커지게 되는 거고 또 정책적 강요가 있을 때도 외적 자원에 대한 의존성이 커지게 될 겁니다. 또 그런가 하면은 외부 조직의 서비스를 크게 필요로 할 때 역시 외부 조직에 대한 의존성이 커지지 않겠습니까? 그에 비해서 의존 상세. 사회복지 조직에서 서비스를 이용함에 있어서 외부에 대한 의존성이 제거되는 이런 것들을 의존 상세라고 하는데 바로 자생력이 강화된 경우가 그러지 않겠습니까? 거기 보면 대체적 서비스를 운용할 수 있다든지 대체적 서비스의 가용성이나 스스로가 자체 승인을 통해서 어떠한 서비스를 개발하거나 아니면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때 또 대안에 대한 효과적인 정보, 확실한 정보를 내가 가지고 있을 때 굳이 의존할 필요 없지 않습니까? 또 외부 세력에 대하여 어떤 자율성이 허용되어 있을 때
이럴 때에는 의존을 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의존 상세 조건으로서 이런 것을 예로 들어서 2번에 집어넣습니다. 자, 그 정도 보시고. 자, 이제는 조직 관리는 무조건 두 문제가 나온다고 보셔야 됩니다. 조직 관리 전략으로서는 많은 것이 있지만 MBO도 있고 퍼트도 있고 또 그런가 하면 총체적 품질 관리라고 하는 TQM도 있고 그 외에도 많이 있습니다. 주로 출제가 된 것은 MBO, 퍼트, TQM이기 때문에 교직에서 먼저 목표 관리, 또 퍼트, 그리고 TQM을 가지고 이렇게 정리를 해놨습니다. 자, 여기 우리가 보면은 자, 조직 관리에서 한번 정리를 해볼까요? 자, 먼저 한번 정리를 해보고 그리고 나서 교재로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MBO, 매니지먼트 바이 오브젝티브스라고 하는데 MBO의 개념은 전체 구성원의 참여를 특징으로 하지. 부하와 상사가 모여, 모든 부하와 상사가 모여 이렇게 자꾸 옛날에 그 번역을 계속 쓰고 있는데 결국에 전체 구성원이 참여해서 권한의 위임 속에서 목표를 달성해 가는 거죠. 그러면서 끊임없는 평가 및 피드백을 이끌어갑니다. 여기 문장을 해보면 전체 구성원이 모여서 공통의 목표를 설정한다는 거죠. 공통의 목표를 설정해서 각각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끊임없이 공통의 목표를 기준으로 하여 끊임없이 평가하고 피드백하고 끊임없이 평가하고 피드백함으로써 조직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이 바로 이 MBO가 되겠습니다. 이 MBO의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이 목표지. 목표. MBO는 단기 사업에서 활용합니다. 만약에 MBO란 문제가 나와 있는데 장기란 말이 나오면 무조건 틀린 겁니다. 매니지먼트 바이 오브젝티브스거든요. 오브젝티브스는 이것은 단기 목표를 말합니다. 단기 목표를 말하는 거예요. MBO는 단기 목표를 말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단기 목표라고 하는 것은 기획이나 목표라고 할 때 단기라고 할 적에는 보통 1년 이내를 가지고 말을 합니다. 때문에 1년 이내를 가지고 하기 때문에 MBO에서는 장기란 말을 써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전체 구성원이 모여서 하다 보니까 당연히 여기에 전체 구성원들 또 저 구성원들의 사기가 진작될 수 있죠. 왜냐하면 전체 구성원의 참여를 이끌어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죠? 또 그런가 하면은 근데 문제가 있습니다. MBO는 너무 양적 목표에 치중하는 양적 목표에 치중하다 보니까 조직의 질적 하락의 문제를 야기할 수도 있다. 또 그러면 또 하나 더 쓴다면 양적 목표에 치중하다 보니까 크리밍 현상이 야기될 수도 있다. 이런 말들을 우리가 같이 첨가할 수가 있습니다. 뭐 지면상 그만 쓰겠습니다만 한번 교재를 보세요. 조직 구성원인 상사와 부하가 공동의 목표를 향하여 활동하고 이 활동의 결과를 조직 목표에 비추어 평가하고 완료하는 관리 기법이다. 거기 보면 둘째 줄에 드러커가 만들고서 2번의 둘째 줄 기획과 통제라는 관리 기능을 확대해서 고안해낸 관리 전략이다. 명확한 목표 설정, 권한의 유인과 책임의 규정, 참여와 협력, 평가 및 완류 등을 통해서 이끌어가는 것으로서 조직 구성원의 동기 유발을 도모하고 효율성을 증진시킨다. 나와있죠? 또 그러면 이 정확한 공통의 목표가 설정됐다고 하는 것은 여기는 평가 기준의 명확화. 이런 말도 같이 이렇게 쓸 수 있지 않겠습니까? 또 사기 진작을 아까 이런 동기 유발이란 말로 또 이렇게 우리가 바꿔 쓸 수도 있습니다. 또 넘어가 볼까요?
거기 보면 객관적인 평가 기준, 객관적인 평가 기준 명확하게 설명을 했고 문제점이 있다면 1번의 두째 줄 양적 목표만을 중요시하여 조직의 장기적이고 질적인 목표 기준을 저하시킬 우려가 있다. 또 말은 하기 쉽지만 명확한 목표라고 하는 말은 하기 쉽지만 현실적으로 목표의 명확한을 구현하기는 현실적으로는 어렵다. 이런 말들을 바로 이렇게 우리가 MBO에서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다른 것도 있겠지만 자, 이런 정도는 여러분들이 가지고 가시되 그리고 나서 문제풀이 등을 통해서 첨가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퍼트를 보겠습니다. 퍼트라고 하는 것은 대규모 프로젝트에서 사용하는 조직관리 기법입니다. 퍼트. 전체 공정에 관한 공정이 바로 프로젝트죠. 전체 공정에 관한 시간 계획표라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다시 말해서 목표 달성에 관련된 모든 공정을 시간으로 변환시킨 시간 계획표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핵심 단어는 바로 시간이죠. 시간이란 단어가 나오면 우선적으로, 목표란 단어가 나오면 우선적으로 MBO로 이렇게 손이 가는 것처럼 시간이란 단어가 나오면 우선적으로 퍼트로 이렇게 가지고 가시면 됩니다. 퍼트. 이 퍼트 전체 공정에 관한 시간 계획표를 가지고 설명을 하는데 자, 여기에서는 여러 가지가 많지만 이거는 전체 공정을 가지고 시간 계획이기 때문에 전체 공정에 대한 파악이 용이하다라고 여러분들에게는 거기 보면은 장점이 되어 있군요. 과업의 선후 및 소요 시간을 도표로 표시함으로써 전체 과정을 파악하기가 용이하다. 또 전체 실행 과정 중 조정이 용이하다. 이렇게 되어 있죠. 실행과 조정이 용이하다. 또 그러면 뭐 여러 가지가 소위 대안 경로를 제시할 수 있다. 다시 이제 이 조정이 용이하다는 말을 다른 말로 한다면 대안 경로 대안전로 제시가 가능하다. 그래서 같은 말을 이렇게 또 바꿔서 설명할 수도 있습니다. 보통 퍼트는 이렇게 퍼트라고도 하지만 CPM이란 말도 이렇게 같이 씁니다. 도대체 CPM이란 말이 뭘까? CPM이라고 하는 것은 그 아래에 있는 것처럼 이 CPM이라고 하는 것은 자, 여기는 오른쪽 페이지 볼까요? 거기 보면은 주경로, 임계경로라고 하는데 CPM, 주경로 또는 임계경로 또 일본 또는 임의경로 이렇게 쓰기도 하는데 글쎄 CPM은 두 가지 관점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CPM은 두 가지 관점에서 볼 수가 있는데 보통 퍼트는 거기 퍼트와 CPM을 가지는 퍼트는 소요시간 예측이 곤란할 때 쓰는 것이 퍼트고 그에 비해서 CPM이라고 하는 것은 CPM 임계 경로는 소요시간 예측이 가능할 때 사용하는 것이 바로 이 CPM입니다. 그 때문에 우리처럼 시험 일자가 정해져 있고 우리는 이미 거의 알고 있지요. 거의 알고 있습니다. 1월달 마지막 주에 아무리 늦어도 1월 마지막 주에는 시험을 본다라고 시험 일자가 소요 시간 지금부터 며칠 남았다가 딱 나와 있지 않습니까? CPM이라고 하는 것은 최악의 상황을 가정했을 때 예상되는 최장 시간 경로라고 하는데 이 말하자면 정확하게 마감 일자가 정해져 있지 않다면 자꾸 미뤄져서 끝나는 날이 훨씬 뒤로 밀어나겠죠. 그 때문에 최악의 상황을
고려했을 때 마감일이 정해져 있지 않다면 최장시간 경로고, 만약에 마감일자가 정해져 있다면 사용할 수 있는 최단시간량을 CPM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는 이 책에서도 그냥 최장시간 경로로 이렇게 마감일자가 정해져 있지 않다고 봤을 때 가장 끝난 날이 멀리 떨어져 있어요. 최장시간 경로라고 설명하지만 마감일자가 정해져 있다면 사용할 수 있는 최단시간량으로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어떤 CPM 더 이상 쓰지 않았지만 거기 볼까요? 한번 그 교재를 보겠습니다. 퍼트는 거기 퍼트가 이렇게 나와 있지요. 퍼트는 하나의 과업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다수의 세부 사업을 단계적 결과와 활동으로 세분하여 관련된 이 계획 공정을 관계도식으로 형성하고 이를 최종 목표로 연결시키는 종합계획 관리 기법이다. 자, 한마디로 말해서 목표 달성에 관련된 모든 공정이나 과정을 시간으로 변환시킨 시간 계획표이다 라고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소요시간 측정을 기본 전제로 한다. 대규모 프로젝트에서 사용을 한다. 시간으로 구성된 그림으로 표시를 한다. 자, 이런 말들이면서 장점 단점을 우리가 쭉 정리를 했고, 주로 출제가 됐던 것은 퍼트에 대한 개념과 더불어서 또한 CPM을 가지고 출제가 되었다는 것을 알아주시면 됩니다. 다음에 TQM 나와 있죠. TQM. 총체적 품질 경영이 나와 있는데, 자, 여기는 총체적 품질 경영. 여기도 여기 전 구성원의 참여죠. 전 구성원의 참여. 그리고 고객의 관점을 기준으로 하여 권한의 이임과 지속적인 학습 과정. 지속적인 학습 과정을 다른 말로 한다면 끊임없는 평가 및 피드백. 끊임없는 평가 및 피드백 과정을 이렇게 지속적인 학습 과정이라고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이런 특징, 특히 핵심이 고객이란 단어가 나오면 답은 우선적으로 TQM으로 간다. 목표란 단어가 나오면 MBO로, 시간이란 단어가 나오면 퍼트로, 그리고 TQ에 소위 고객이란 단어가 나오면 TQM으로 이렇게 우선적으로 우리가 생각을 하고 문제를 풀어가시는데, 자, 교재를 볼까요? 조직에서 산출하는 재화 및 서비스의 품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조직 내 전체 구성원이 참여하여, 전체 구성원의 참여죠. 업무 수행 방법을 개선하는 조직 운영 방식으로 고객의 욕구나 필요에 기초하여 고객 중심의 관리를 지향한다. 고객이란 단어가 나와 있습니다. 바로 특징으로 가서 보시면 리더의 강력한 의지가 바탕이 돼야 된다. 전체 구성원의 참여를 활성화시키기 위하여 권력 분배가 필수. 권력 분배를 다른 말로 권한 유임이라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권력 분배, 권한 유임. 고객 중심의 관리, 지속적인 학습 과정, 총체적 관리는 당연한 거고. 자, 이런 특징으로 우리가 세 가지 조직 관리 기법을 정리를 해봤습니다. 조직 관리 기법을 본 거죠. 다음에 조직의 구조, 또 조직의 유형 이렇게 나와 있는데, 조직의 유형을 보면은, 조직의 유형을 이렇게 보시면은 조직의 유형을 보시면 조직의 유형은 무수히 많은 학자들이 조직의 유형을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보통 여기 탈코트 파슨스와 또는 카츠와 칸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가만히 보시면 탈코트 파슨스는 거기 기능에 따라서 생산 조직, 정치 조직, 통합 조직, 체제 유지 조직. 카츠와 칸은 또 여기 보면은 생산 조직, 현상 유지 조직, 적응 조직, 정치 조직 이렇게 있는데, 간단히 말해 이렇게 표현은 다 다르지만은 내용은 같습니다. 파슨스, 탈코트 파슨스는 간단하게 정치 조직, 경제 조직, 그리고
체제 유지 조직, 그리고 적응 조직을 이렇게 제시를 했습니다. 그러면 여기 탈코트 파슨이니까 통합 조직을 제시를 한 거죠. 탈코트 파슨스는 구조 기능론을 체계화한 사람으로서 체계의 기능으로 아지를 제시했던 사람이죠. 아답테이션, 또 그런가 하면은 목표 달성 기능, 골 어테인먼트, 또 인테그레이션 통합 기능, 또 그런가 하면 네이턴트 패턴 메인티넌스에서 유형 유지 기능, 이렇게 해서 조직도 그냥 표현을 달리했지만 정치 조직, 또 생산 조직을 경제 조직, 그리고 체제 유지 조직, 통합 조직으로 나눈 데 비해서 카츠와 칸도 정치 조직, 관리적, 정치적 이게 되는 정치 조직, 그다음에 경제 조직, 또 이거 같은 말이냐면 현상 유지 조직, 체제 유지 현상 유지 조직. 그리고 탈코트 파슨스와는 달리 통합 조직을 제시한 것이 아니라 적응 조직을 이렇게 제시한 거죠. 여기도 보면은 관리적 정치적 조직 제일 밑에 나와 있지요. 그다음에 생산 경제 조직, 현상 유지 조직, 그리고 적응 조직. 여기는 통합 조직을 제시했는데 탈코트 파슨스는 그에 비해서 이 카츠와 칸은 적응 조직을 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암기열적의 표현을 약간 생산이란 말을 쓰거나 체제 유지나 현상 유지로 이렇게 바꿔 쓰고는 있지만 같은 개념으로 세 가지를 쓰되 차이가 있다면 탈코트 파슨스는 통합 조직을, 그에 비해서 카츠와 칸은 적응 조직을 제시했다는 것을 알아주시면 됩니다. 다음에 엣지오니 그 블라우아 스쿼트가 있는데 블라우아 스쿼트는 좀 우리가 보셔야 되는 것이 많은 분들이 곧잘 혼동을 해서 그렇습니다. 블라우아 스쿼트와 같은 경우에는 조직을 역시 네 가지로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 조직을 거기 오면 공익 조직, 다음에 사업 조직, 또 그런가 하면 봉사 조직, 서비스 조직, 서비스, 그리고 호혜 조직. 이렇게 네 개로 나눴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우리가 사회복지 조직은 어디에 속하나 이렇게 물어보면 자꾸 공익 조직으로 가는데 아닙니다. 사회복지 조직은 봉사 조직, 서비스 조직에 해당이 됩니다. 공익 조직이라고 하는 것은 공동체 구성원 전체에게 똑같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찰이나 또는 소방이나 또는 군대나 이런 그 조직의 기능들은 조직 구성원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다음에 사업 조직은 기업과 같은 것이고 그에 비해서 봉사 조직은 특정 대상을 가지고 운영하는 학교라든지 병원이라든지 사회복지 조직이라든지 이런 것은 특정 대상만을 가지고 운영하는 조직들입니다. 그래서 특정 대상만의 이익을 일정 학령층의 아동을 대상으로 아니면은 아프거나 다친 사람을 위하여 아니면 뭔가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위하여 이렇게 하기 때문에 바로 그들 봉사조직, 서비스 조직이라고 합니다. 봉사조직, 서비스 조직이라고 한다. 또 그러면 엣지오니와 같은 경우에는 지배와 복종의 관계를 여기는 그 수혜자를 가지고 누구를 수혜자로 하느냐? 수혜자. 그래서 엣지오니는 지배와 복종의 관계를 통해서 세 가지 조직으로 설명을 했습니다. 세 가지 조직을 보면 강제적 조직, 공리적 조직, 그리고 규범적 조직으로 이렇게 나눴던 겁니다. 그래서 거기 보면은 규범적 권한과 도덕적 복종의 결합을 통해서 만든 조직으로서 학교라든지 아니면 사회복지 또는 종교단체 이런 등등은 규범적 조직에 주로 포함된다고 봐야 된다. 이렇게 설명을 했던 거였습니다. 그 외에도 지벨망과 같은 경우에는 지벨망과 운영 주체를 가지고 공공조직 또는 공기업이나 공사 이런 데는 준공공조직, 또
준민간 조직, 또 민간 조직 이렇게 나눠보기도 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같이 지벨만화 분류도 있었다. 이것을 봐주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하젠펠트와 같은 경우에는 사회복지 조직이 사용하는 기술을 인간 식별 기술, 인간 유지 기술, 인간 변화 기술로 이렇게 넣는데 어떤 기술을 주된 기술로 사용하느냐를 가지고 조직을 분류할 수 있다는 거죠. 거기 보면은 인간 식별 기술은 그야말로 선발, 그렇죠? 거기 보면 대학 신입생이나 진료소 암 환자처럼 클라이언트의 개인적 특성을 변화시키지 않고 다른 사회 집단으로부터 바람직한 반응을 일으키는 사회적 명칭과 공식적 지위를 부여함으로써 클라이언트의 변화를 시도하는 기술을 인간 식별 기술이라고 하는데 보통 학교나 뭐 이런 진료소 이런 등등이 인간 식별 기술에서 이렇게 인간 식별 기술을 사용하는 시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개인의 특성을 변화시키지 않고 바람직한 반응을 일으키는 사회적 명칭이나 공식적 지위를 부여함으로써 바람직한 방향으로 변화를 유도하는 기술은 인간 식별 기술입니다. 대학 신입생 꿈을 갖게 만들고 또 암 환자 바람직한 이런 생활 양식으로 이렇게 해서 술, 담배 끊고 이렇게 바람직한 방향으로 변화를 이끌어가도록 당신은 환자입니다. 라고 이렇게 해서 명칭을 부여함으로써 바람직한 방향으로 변화를 유도하는 것은 인간 식별 기술이라고 합니다. 그에 비해서 인간 유지 기술은 노인 요양시설처럼 소위 엔트로피가 진행되는 것은 알고 있지만 엔트로피의 진행 속도를 최소화시키고자 쓰는 기술은 인간 유지 기술입니다. 인간 노인 요양시설처럼 개인의 복지와 안녕 후 악화를 예방 완화시키거나 현 상태로 유지하는 조직 기술을 인간 유지 기술. 네겐트로피까지라는 설명하지 않겠지만 엔트로피의 진행 속도를 늦추거나 아니면 기울기를 완만하게 이렇게 기울기를 아주 가파른 기울기를 완만한 기울기로 바꿔놓는 이런 기술은 인간 유지 기술이라고. 그에 비해서 인간 변화 기술은 치료를 이끌 상담이나 의학적 치료처럼 개인의 특성이나 속성을 변화시킬 때 사용하는 기술은 인간 변화 기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특히 구별되는 것이 인간 식별 기술. 어떤 공식적인 명칭이나 또는 바람직한 이런 변화를 이끌어갈 수 있는 이런 직함을 제시함으로써 클라이언트의 변화가 바람직한 쪽으로 나아가도록 유도하는 기술은 인간 식별 기술이라고 한다. 그래서 사회복지 조직이 사용하는 기술에는 이렇게 하센펠트가 말할 적에는 인간 식별 기술, 인간 유지 기술, 인간 변화 기술 이 세 가지를 제시했다는 것을 알아주시면 됩니다. 페이지를 넘어가 보시면 길버트 스미스가 제시한 조직의 유형이 있는데 길버트 스미스는 조직의 유형을 관료제 조직의 유형을 길버트 스미스는 거기 오면 그냥 스미스는 관료제 조직, 또 두 번째 거기 보면 일선 조직, 투과성 조직, 그리고 네 번째는 완전히 분리되고 단절되는 전면적 통제 조직. 관료제 조직이라고 하는 여기는 그야말로 통제권의 강도를 가지고 이렇게 분류하는데 관료제 조직은 어떤 통제권을 가지고 운영하냐면 합법적 지배라고 하는 것처럼 법령에 의해서 부여된 통제권으로 통제를 하는 관리를 하는 조직은 관료제 조직이라고 합니다. 관료제 조직은 기본 특징이 뭐예요? 분업, 계층제, 합법적 지배, 또 문서화된 모든 업무의 문서화, 또 그런가 하면은 뭐 자격 또는 뭐 경력 지향 뭐 이런 특징을 쭉 설명하지 않습니까? 그들이 조직을 관리하는 것은 법령에 의해서 부여된 통제권으로 강력하게 기계처럼 이렇게 통제를 해나갑니다. 출제를 대비하는 것은 이 네 가지도 같이 보지만은 일선 조직은
그야말로 조직의 상부로부터 통제권이 없는 건 아니지만 그 강도가 약한 조직, 초등학교 학급 담임제라든지 아니면은 형사과, 경찰서 형사과라든지 아니면 법무부 산하의 검찰 조직이라든지 또 그러면 일선 사업가의 역할이 아주 큰 사회복지 조직이라든지 또는 중고등학교의 교과 담임제라든지 자 이런 것들은 위로부터 교장, 교감, 연구부장 등등의 통제권이 없는 건 아니지만 그 학급에 대해서는 초등학교, 그 과목에 대해서는 중고등학교 전담 교사가 자체적인 통제권으로 운영하지 않습니까? 바로 그런 것은 일선 조직이라고 합니다. 통제권이 없지는 않으나 통제권의 강도가 미약한 이런 조직이고 그에 비해서 기출문제로 나왔던 것은 투과성 조직이 되겠습니다만은 투과성 조직은 자율성을 바탕으로 해서 사실상 통제권이 있으나 마나한 조직. 왜냐하면 그들은 자기의 자율적 의지에 의해서 자신의 자율적 의지에 의해서 어떠한 영리성을 전면 배제하고 자발적으로 나와서 활동하는 자원봉사 조직과 같은 것이 투과성 조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면적 통제 조직은 정신요양시설이라든지 어떤 또 아니면 뭐 교도소라든지 이런 것처럼 이전의 삶의 방식과 아니면 조직에서 관리층과 완전히 단절된 생활 방식을 이끌어 가도록 이렇게 강력한 과거와 단절된 관리층과도 단절된 그래서 아주 강력한 통제력에 의해서 자율의지가 배제될 정도로 강력한 통제력이 발동되는 이런 조직은 전면적 통제 조직이라고 합니다. 자, 교재를 좀 볼까요? 관료제 조직은 그 자체로 출제가 되니까 보시고 일선 조직, 조직의 주도권이 즉 통제권이 없는 건 아니지만 주도권이 일선 업무에 있는 그렇게 해서 내가 초등학교 학급 담임, 중고등학교 교과 담임 또는 경찰서 형사과, 법무부의 검찰 조직, 또 우리의 사회복지 조직 이런 것들이 일선 조직입니다. 그에 비해서 투과성 조직은 통제력이 있으나 마나한 조직이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는데 거기는 자발적으로 참여자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조직으로 업무와 사생활의 구분이 뚜렷하여 사생활의 침해가 허용되지 않는 조직, 조직의 통제가 약하고 조직 활동이 거의 밖으로 드러나는 조직, 영역 유지 구조가 약하고 역할 구조가 매우 복잡한 조직. 말을 좀 어렵게 썼군요. 어떤 자원봉사 활동 조직과 같은 것이 투과성 조직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전면적 통제 조직. 그래서 출제가 된다면 이 네 가지 길버트 스미스는 조직을 어떻게 분류했느냐 그 자체도 중요하지만 그중에 개별적으로 출제하는 관료제 조직이야 뭐 관료제 우리가 배운 것처럼 관료제 그 자체로도 출제 비중이 있는 거고 이 자체로 길버트 스미스 걸로 출제를 한다면 일선 조직이나 투과성 조직이 출제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투과성 조직은 이전에 출제된 적이 있어서 이제는 우리로 관련된다면 일선 조직이 출제되어야 하지 않느냐 이렇게 지금 제가 예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시간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는 조직 구조의 다양성부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